요양원 비용? 그건 그냥 핑계야. 우리 3개월 안에 처리해야 해. 그 집 팔면 캐나다 갈 수 있어.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고 목구멍이 조여오며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이 집을 며느리는 그저 돈으로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올해 72살입니다.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낸 지도 어언 10년이 되어 갑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이 집에서의 생활이 편안합니다. 마당 한쪽에 심어놓은 장미가 봄마다 피어나고 베란다에서 키우는 고추며 상추가 제법 잘 자라줍니다. 아침이면 동네 어르신들과 공원에서 가벼운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윷놀이를 하거나 차 한 잔 마시며 수다를 떱니다. 이렇게 살아온 지 10년 제법 익숙해진 일상입니다. 이 집은 남편과 제가 30년 동안 빚을 갚아가며 마련한 유일한 재산입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있는 20평 남짓한 단독주택이지만 저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금자리입니다. 마당에는 남편이 손수 심었던 감나무가 있고 벽에는 아들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이 아직도 걸려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 우리 가족의 추억이 스며 있어서 이 집을 떠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들 내외는 차로 30분 거리에 아파트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며느리가 반찬을 들고 들르고 명절이면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합니다. 며느리는 겉으로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편이라 주변 사람들이 효부라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 건강 괜찮으세요? 약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며느리는 올 때마다 이렇게 안부를 묻고 냉장고를 열어보며 반찬통을 채워줍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가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의 말투나 표정에서 진짜 마음이 느껴지기보다는 뭔가 의무를 다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요즘 세상의 시어머니한테 이 정도만 해줘도 감지덕지라는 생각에 저는 그냥 고맙다는 말만 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전화가 올까 말까 하고 그마저도 엄마 잘 지내시죠? 저 바빠서 전화 끊을게요 하는 식입니다.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아들도 먹고 살기 바쁠 테니 뭐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명절 때 얼굴 보고 가끔 며느리가 들러주니 괜찮다고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경로당에서 돌아온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며느리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들어왔고 손에는 작은 쇼핑백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야? 일찍 왔네. 그냥 근처 지나가다가 과일 좀 사왔어요. 어머니 요즘 사과 좋아하시잖아요.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서 과일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부엌으로 따라갔습니다. 며느리는 사과를 씻으며 창밖을 바라보더니 뭔가 말을 꺼내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할 말 있어? 아,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별일 없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과를 깎아 접시에 담았습니다. 우리는 거실 탁자에 마주 앉아 과일을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가끔 저를 쳐다보다가 시선을 피하곤 했습니다. 너 오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며느리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20분쯤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갈게요. 집에 할 일이 좀 있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 며느리가 나가고 나서 저는 왠지 모를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참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평소보다 유난히 저를 살피던 눈빛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당에 나가 꽃에 물을 주며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감나무가 조용히 서 있었고 바람에 잎사귀가 살랑거렸습니다. 이 집에서 이렇게 평온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집에서 조용히 나이 들어가면 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평온한 일상이 곧 흔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걸요.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또 들렀나 보다 싶어서 저는 빨래를 다 널고 안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거실 쪽에서 들렸습니다. 응, 마당에 있어. 저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야? 아, 그냥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표정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따라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며느리는 차를 받아들고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머니,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파 쿠션 옆에 며느리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고 갑자기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김 부장님이라는 이름과 함께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진동이 계속 울리고 화장실 문이 열릴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 불안한 마음에 화장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가, 전화 왔어. 아, 네. 금방 나갈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안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나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전화 왔었네요. 며느리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거실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부장님? 네, 아까 전화 못 받아서 죄송해요. 며느리는 전화를 받으며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거실과 베란다 사이에 문이 없어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그 집 말씀이시죠? 그 집이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지만 저는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집이라니 무슨 집을 말하는 걸까요? 아, 그 정도면 생각보다 괜찮네요.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상대방의 말을 듣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지금 매물로 내놓으면 얼마나 빨리 거래가 될까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매물로 내놓는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알아봐 주시고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 베란다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일 때문에 전화 좀 받았어요. 시끄러웠죠? 아니, 괜찮아. 무슨 일인데?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그냥 일이 있어서요. 별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며느리가 부동산 중개인과 통화를 한 건가요? 그 집이라는 게 혹시 이 집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매물로 내놓는다는 말은 또 뭡니까? 저는 손에 든 차를 한 모금 마셨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일찍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일찍 들어온대요. 며느리는 가방을 챙겨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며느리가 나가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멍하니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부동산 전화, 시세 확인, 매물로 내놓는다는 말. 저는 이 모든 게 우연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자기네 아파트를 팔려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부동산을 알아보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 톤, 그리고 그 집이라는 표현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사진, 남편이 손수 만든 신발장, 아들이 어렸을 때 키를 재던 기둥의 연필 자국들. 이 모든 게 저에게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설마 이 집을 팔려는 건 아니겠죠? 저는 그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겁게 짓눌려 오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차려 먹으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며느리의 그 전화 통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요? 며느리가 그럴 리 없다고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그 전화 통화가 신경 쓰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밤마다 귓가에 맴돌았고 그 집이라는 말이 제 마음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가 서 있었고 손에는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배 좀 사왔어요. 요즘 배가 맛있다고 해서요. 그래, 고맙다. 들어와. 며느리는 안으로 들어와 과일 상자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차를 끓여 거실 탁자에 2잔을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시장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하며 저를 웃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며느리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뭔가 있었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하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데? 어머니, 요즘 혼자 사시는 거 힘드시지 않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제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니, 괜찮아. 나 혼자 사는 거 익숙해. 그래도 어머니 연세가 이제 70이 넘으셨잖아요. 혼자 계시면 만약에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시려고요? 며느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이 따뜻한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저희가 요양시설을 좀 알아봤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시설이라고요?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당황해서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말은 그냥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자는 거예요. 며느리는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요즘은 요양시설도 좋아졌어요. 간호사들이 24시간 케어해주고 식사도 다 챙겨주고 같은 또래 어르신들이랑 시간도 보낼 수 있고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요양시설에 들어가라고요? 그럼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며느리는 제 표정을 살피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요양시설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들어가요.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어머니 지금 이 집을 정리하시면 요양비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그랬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난번 전화 통화에서 들었던 그 집이 바로 제 집이었던 겁니다. 이 집을 팔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며느리는 제 손을 다시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뒤로 뺐습니다. 이 집은 나랑 남편이 30년 동안 빚 갚아가며 마련한 집이야. 내가 죽을 때까지 살 집이고, 어머니, 그 마음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집은 집일 뿐이에요.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제게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 시세가 지금 8억 정도 된대요. 그 돈이면 10년은 편하게 요양시설에서 지내실 수 있어요. 며느리는 이미 다 알아본 듯 했습니다. 집 시세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니 며칠 전 그 전화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요양원 같은 데 갈 생각 없어. 나는 이 집에서 살 거야.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하시려고요. 며느리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의도가 제게는 너무나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희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도 따라서 일어나더니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머니, 제 말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배웅하지 않고 거실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정말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이 집을 처분하고 싶어서 하는 말일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혼자 살다가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누가 저를 발견해 줄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집을 떠나야 할까요? 하지만 이 집을 떠나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요양시설 이야기가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몸은 무겁고 머리는 지끈거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당의 감나무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을 정말 떠나야 할까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날 오전 경로당에 갔지만
친구들과의 대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금순아, 너 오늘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옆에 앉은 친구 영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어. 저는 대충 얼버무리고 차를 마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응, 아가. 어머니, 어제는 제가 너무 급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죄송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미안해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괜찮아.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건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였어요. 며느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요양시설을 알아본 건 만약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자는 거였어요. 당장 들어가시라는 게 아니라요. 제 마음이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은 아니라고요? 그리고 집도요. 어머니가 원하시면 당연히 계속 사시면 돼요. 저는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나니 제가 어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 마음은 고맙다. 어머니, 제가 너무 서두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머니 뜻을 먼저 여쭤볼게요. 며느리는 부드럽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며느리도 나를 걱정해서 그런 거겠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며느리는 평소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그 뒤로는 요양시설이나 집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친절하게 대해줬고 제 안부를 자주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응, 잘 먹고 있어. 다행이에요. 혹시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제가 괜히 오해했나 싶었습니다. 어쩌면 며느리는 정말로 저를 걱정해서 그런 말을 꺼낸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며느리가 집안을 둘러보는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다가 벽에 걸린 액자를 유심히 보거나 부엌 창문 너머로 마당을 바라보는 며느리의 눈빛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며느리가 반찬을 들고 왔고 저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음 주에 주말에 가족여행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며느리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가족여행? 어디로? 강릉이요. 바다 보러 가려고요. 날씨도 좋고 어머니 기분 전환도 하시고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여행에 초대하다니 이런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괜찮아. 너희끼리 다녀와. 어머니, 가끔은 나가셔야 건강에도 좋아요. 저희랑 같이 가요. 며느리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마음이 조금 녹아내렸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정말요? 좋아요, 어머니. 제가 준비 다 해놓을게요. 며느리는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여행에 초대한 건 어쩌면 어제 일에 대해 미안해서 그런 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정말로 저와 가까워지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달래며 며느리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왠지 모를 불안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의 그 집 이야기, 요양시설 이야기, 그리고 집 시세를 정확히 알고 있던 그 순간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며느리는 나를 걱정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의 씨앗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씨앗은 작았지만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강릉 여행을 다녀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행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뭔가 찜찜한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행 내내 며느리는 친절했지만 아들과 나눈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의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모시고 다니니까 불편하네. 다음에는 우리끼리 가자.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화장실 문 뒤에 서서 숨을 죽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들이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여행 이후로 며느리의 방문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며느리가 2주일에 한 번, 그리고 3주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은 점점 더해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괜찮아.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저는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섭섭함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 앞 슈퍼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고 그 옆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고 두 사람은 제 집을 바라보며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집 외관을 가리키며 설명하는 것 같았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쿵 뛰는 걸 느끼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에 며느리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야? 저는 정장 입은 남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 이분은 저희 회사 동료예요. 근처 지나다가 잠깐 들렀어요. 며느리는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손에 들린 명함에는 대한부동산 중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회사 동료가 왜 부동산 명함을 들고 있어?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김대리라고 합니다. 이댁 며느님께서 시세 조회를 부탁하셔서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세 조회라고요? 며느리는 제 얼굴을 보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궁금해서 알아본 거예요. 궁금해서? 내 허락도 없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명함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남자는 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집 앞에 서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해해요. 저는 그냥 혹시 몰라서 시세만 알아본 거예요. 며느리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제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몰라서? 뭐가 혹시 몰라서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내 허락도 없이 부동산 사람을 데려와? 이게 나를 위한 거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언젠가는 필요할 일이잖아요.
미리 알아두는 게 뭐가 나빠요? 며느리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필요한 건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너한테 필요한 거 아니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언젠가는 이 집도 정리해야 할 일 아니에요? 며느리의 눈빛에서 더 이상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을 잃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챙겨 들고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저 먼저 들어갈게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차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저는 집 앞에 그대로 서서 며느리의 차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이 덜덜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집도 정리해야 할 일 아니에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손에 넣고 싶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고민했지만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 것 같아 차마 전화기를 들 수 없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저는 혼자 텔레비전을 보거나 마당 정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일이라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일까 싶어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들어와. 저는 짧게 대답하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며느리는 안으로 들어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는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행동해서 죄송해요. 며느리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래.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용돈이에요. 요즘 제가 바빠서 자주 못 왔잖아요. 며느리는 봉투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며느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봉투를 탁자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파 위에 놓인 며느리의 가방에서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쳐다봤는데 가방 입구가 열려 있어서 핸드폰 화면이 보였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친구한테 전화 왔는데 잠깐 받아도 될까요? 그래. 며느리는 전화를 받으며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진아, 왜? 응, 나 지금 시어머니 댁에 와 있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베란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소리를 조금 낮췄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좀 더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그래, 아직 말 안 꺼냈어.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말을 아직 안 꺼냈다는 걸까요? 아니, 생각보다 어르신이 완강하셔. 집에 대한 애착이 엄청 강해. 며느리의 목소리 톤이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우리 이민 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민이라고요? 지금 집 시세가 8억 정도인데 그거 팔면 우리 캐나다 갈 수 있어.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지. 저는 숨을 죽이고 며느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양원 비용? 그건 그냥 핑계야. 어르신이 요양원 갈 생각 전혀 없으시거든. 그냥 집 팔 명분이 필요해서 한 말이야. 제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요양원 비용이 핑계였다고요? 우리 3개월 안에 처리해야 해. 남편도 회사 그만둘 준비 다 했고 이제 이 집만 정리하면 돼. 며느리는 잠시 상대방의 말을 듣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어차피 어르신 혼자 사시는데 집 팔아서 작은 데로 옮겨드리면 되지. 그게 어르신한테도 나은 거야. 작은 데로 옮겨드린다고요? 제 허락도 없이? 그래, 알았어. 나 이따 연락할게. 어르신 눈치채시면 안 되니까 끊을게.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 베란다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지만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캐나다 이민, 집 매각, 요양원은 핑계, 3개월 안에 처리.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친구가 좀 급한 일이 있대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그 웃는 얼굴이 지금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은 이만 들어갈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며느리는 가방을 챙겨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나가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고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요양원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집을 팔게 하고 그 돈으로 캐나다로 이민을 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방 하나로 쫓겨나는 거였습니다. 제 허락도 제 의사도 묻지 않고 말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이 집을 며느리는 그저 돈으로만 봤던 겁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그저 방해물에 불과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놓인 용돈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것도 다 연기였구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 이민 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요양원 비용? 그건 그냥 핑계야. 어차피 어르신 혼자 사시는데 집 팔아서 작은 데로 옮겨드리면 되지. 저는 눈을 감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도 잠은 오지 않았고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아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집에 처음 이사 온 날의 사진, 아들이 어렸을 때 마당에서 놀던 사진, 가족들이 거실에서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집은 그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시간이 담긴 곳이었고 남편과 제가 30년 동안 함께 일궈낸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에게 이 집은 그저 8억짜리 부동산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당의 감나무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심었던 그 나무를 저는 이제 떠나야 하는 걸까요? 저는 지난 몇 주 동안의 며느리 행동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처음 부동산 전화를 받던 날, 요양시설 이야기를 꺼낸 날,
맛집 시세를 정확히 알고 있던 순간들, 그리고 가족여행 제안, 용돈 봉투, 친절한 웃음들, 모두 다 연기였습니다. 저를 안심시키고 경계를 풀게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하지만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며느리 혼자만의 계획일까요? 저는 며칠 전 여행에서 들었던 아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모시고 다니니까 불편하네. 그 말 속에 아들의 진심이 담겨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자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게 뻔했습니다. 엄마, 며느리 말도 일리가 있어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 안전한 곳에 계시는 게 나아요. 아들은 분명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며느리가 두고 간 용돈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집어들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제 환심을 사려고 했던 걸까요? 저는 봉투를 탁자에 던졌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나가 감나무 아래 섰습니다. 남편이 심었던 이 나무는 20년이 넘었고 매년 가을이면 주렁주렁 감이 열렸습니다. 저는 나무 줄기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만큼 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며느리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3개월 안에 이 집을 팔고 저를 작은 곳으로 보내고 그 돈으로 캐나다로 떠나는 것. 그리고 저는 그저 조용히 따라야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제 삶의 전부였고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집을 떠난다는 건 제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제 것입니다. 남편과 제가 함께 일궈낸 재산이고 아무도 제 허락 없이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결국 이 집의 주인은 저였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이제 제가 결정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제 권리를 지킬 것인가.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부동산 중개인과 접촉했고 3개월 안에 일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할까 고민했지만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가족에게 기댈 수 없다면 저 혼자서라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적으로 이 집은 제 명의입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는 한 아무도 이 집을 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저를 압박할 겁니다.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고 혼자 사는 게 위험하다고 말하며 결국 제가 포기하도록 만들 겁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혼자서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며느리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저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로당에도 나가지 않았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의 계획, 아들의 태도, 그리고 제 앞으로의 삶에 대한 걱정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목요일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대로 말하기로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동훈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네, 말씀하세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이 집을 팔려고 한다는 거 너도 알고 있었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 후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게 저희가 의논한 건데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너도 알고 있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엄마를 위해서 생각한 거예요. 아들의 말투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허락도 없이 집을 팔 계획을 세우는 게 나를 위한 거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저희가 설명할게요. 설명은 무슨 설명이야? 너희는 캐나다 이민 가려고 내 집을 팔려고 했잖아.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화 너머로 아들이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그걸 어떻게 아니, 엄마. 저희가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내 허락도 없이?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엄마 말씀드리면 반대하실 게 뻔했잖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제가 반대할 걸 알면서도 몰래 진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동훈아, 이 집은 엄마랑 아빠가 30년 동안 빚 갚아가며 마련한 집이야. 너도 이 집에서 자랐잖아. 엄마, 저도 알아요. 하지만 엄마 이제 70이 넘으셨잖아요. 혼자 계시는 거 위험해요. 그래서 나를 작은 방으로 쫓아내려고 제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쫓아낸다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으로 모시는 거예요. 나는 이 집이 좋아. 여기서 살고 싶다고. 엄마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저희도 인생이 있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희도 인생이 있다고요? 그럼 저는 아들의 인생에 방해가 되는 존재란 말입니까? 동훈아,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저희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너무 답답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팔아서 너희 이민 자금으로 쓰겠다는 거야? 엄마, 그 돈으로 엄마도 편하게 계실 수 있어요. 요양시설도 좋은데 알아볼게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요양시설은 핑계였잖아. 나 다 들었어. 며느리가 친구랑 통화하는 거. 전화 너머로 아들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건 아내가 좀 서둘러서 그랬어요. 서둘러서? 나를 속인 게 서둘러서야?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저희도 고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엄마 혼자 계시는 거 보면 저희도 걱정돼요. 걱정은 무슨 걱정이야? 너는 1년에 몇 번이나 엄마 얼굴 보러 왔니? 엄마, 저도 바빠서 못 왔으면서 이제 와서 걱정된다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저희가 다시 의논할게요. 의논은 무슨 의논이야?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거야.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고집 부리시는 거 이해 못하겠어요.
엄마 나이에 혼자 사시는 거 정말 위험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알아서 하시다가 쓰러지시면 어떡하시려고요? 저희가 매일 확인할 수도 없잖아요. 아들의 말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저 때문에 자기가 불편해지는 걸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동훈아, 엄마가 너한테 짐이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 생각해서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소파에 던지고 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이 계획을 세웠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소파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는 저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이 아들에게는 그저 돈으로만 보였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등을 돌렸고 이제 제게 남은 건 이 빈 집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지만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고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제가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구나. 가족에게는 더 이상 기댈 수 없구나. 그 생각이 저를 더욱 무너뜨렸습니다. 아들과의 전화 이후 저는 일주일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경로당 친구들이 걱정하며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왔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었고 커튼을 쳐놓고 빛조차 들이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거의 하지 않았고 물만 마시며 소파에 누워 지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만날 것도 아니고 누가 저를 신경 써주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매일 같은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아들의 그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희도 인생이 있어요. 엄마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엄마 나이에 혼자 사시는 거 정말 위험해요. 그 말들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정말 아들에게 짐이었던 걸까요? 제가 이 집에 집착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어느 날 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웃집에서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에게도 언젠가 저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물잔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치원 입학식 날, 초등학교 운동회 날, 중학교 졸업식 날. 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저는 혼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학비를 벌었고 아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은 제게 고집 부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저는 사진첩을 덮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마지못해 일어나 문을 열어보니 경로당 친구 영자가 서 있었습니다. 금순아, 너 왜 이래? 연락도 안 받고 경로당에도 안 나오고. 영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저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병원 가야지.
너 얼굴 왜 이래? 많이 야위었네. 영자는 제 팔을 잡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앉아. 내가 차 좀 끓일게. 영자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이고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자, 마셔. 그리고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 영자는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며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참았던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팔려고 한다는 것, 캐나다 이민 계획, 아들마저 그 편이라는 것, 모든 걸 영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영자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금순아, 그건 너무하네. 며느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도 믿을 수가 없어. 아들까지 그러니까 더 속상해.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영자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혼자 있고 싶어. 혼자 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너 이러다가 정말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영자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 금순아, 그렇게 포기하면 안 돼.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지켜야지. 영자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지켜? 아들도 며느리 편인데.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야.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든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든지. 영자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힘조차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지쳤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영자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일단 좀 쉬어. 하지만 계속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안 돼. 내일부터는 경로당 나와. 응. 저는 대답했지만 나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영자는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영자의 말이 맞는다는 건 알았습니다. 이렇게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아들과의 통화 이후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다시 일어설 의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집 안에만 있었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저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이 집에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제 짐을 내다버리고 저는 거리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악몽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숨어 있으면 꿈속처럼 정말로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며느리는 3개월 안에 일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의 압박은 더 강해질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영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든지 어쩌면 정말로 도움을 청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혼자서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걸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악몽을 꾼 그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커튼을 걷었습니다. 햇살이 거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날아다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바람에 잎사귀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집은 제 것이고 제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노인 재산 보호, 부동산 상담, 법률 자문 같은 단어들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법률 사무소와 상담센터들이 떴습니다. 저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정말 전문가를 찾아가도 될까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3개월 안에 처리해야 해.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곳은 시니어 법률 지원 센터였습니다. 노인들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곳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시니어 법률 지원 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목이 메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네, 어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제 집에 관한 문제인데요. 가족이 제 허락 없이 집을 팔려고 해서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혹시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방문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저는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불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첫걸음을 뗀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목요일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고 집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고 며느리와 나눴던 대화 내용들을 메모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방치해뒀던 집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설거지할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닦아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요. 청소를 마치고 나니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나가 감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여보, 나 이제 혼자서도 해볼게요. 이 집 꼭 지킬게요. 저는 나무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상담센터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옷장에서 깔끔한 옷을 꺼내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이 들었습니다. 악몽은 꾸지 않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씻고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또렷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1시간 전에 집을 나와 여유 있게 도착하고 싶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영자가 지나가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금순아, 오늘 어디가? 응, 볼 일이 좀 있어서. 그래, 얼굴 좀 나아 보이네. 다행이다. 영자는 웃으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영자야, 고마워. 내가 그때 와줘서. 무슨 소리야? 친구 사이에. 잘 다녀와. 영자는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버스가 도착했고 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가방 속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지만 저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다음 역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저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을 찾아 들어가니 3층에 시니어 법률지원센터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깔끔한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시죠? 젊은 여성 직원이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네, 10시에 예약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변호사님께서 곧 뵙겠습니다. 저는 대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벽에는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문구를 보니 제가 잘못된 길로 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사를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 집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요. 상담실은 따뜻한 조명과 편안한 소파가 있는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맞은편에 앉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차 한 잔 드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집 관련 서류, 그리고 제가 적어온 메모들이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김 변호사는 노트를 펴고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팔려고 한다는 것, 요양원 비용이 핑계였다는 것, 캐나다 이민 계획, 아들마저 그 편이라는 것. 저는 지난 몇 주 동안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경청했고 중간중간 메모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김 변호사는 잠시 노트를 내려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우선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은 어르신 명의이고 어르신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네, 법적으로 명확합니다. 며느님이나 아드님이 아무리 압박을 해도 어르신이 서명하지 않는 한 집은 팔리지 않아요. 김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무력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제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계속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어르신이 지쳐서 결국 동의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보호장치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먼저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언장에 어르신의 의사를 명확히 적어두시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가 됩니다. 김 변호사는 종이를 한 장 꺼내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생전 신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르신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어르신이 집을 사용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신탁이요? 저는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네, 예를 들어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이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사람에게 준다든지 미리 정할 수 있어요. 김 변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르신의 의사를 문서로 남겨두는 겁니다. 나는 내 집을 팔 의사가 없다는 내용을 공증받아 두시면 나중에 가족들이 어머니가 동의하셨다고 주장해도 증거가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유언장, 생전 신탁, 의사문서 공증,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성년후견인 제도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성년후견인이요? 네, 만약 어르신이 나중에 치매 같은 걸로 판단 능력이 떨어지시면 가족들이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그 후견인이 어르신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 거죠.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럼 그때는 정말로 제 집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둘 수 있어요. 친구분이나 변호사를 지정해 두시면 가족들이 임의로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김 변호사는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저는 영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영자에게 부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며느님이나 아드님이 어르신을 강압적으로 위협한다면 그건 노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요? 네, 정서적 학대나 경제적 학대 모두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기면 110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노트에 110을 적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1시간 넘게 저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제가 가진 권리,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 모든 게 생소했지만 하나하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이 끝날 무렵 김 변호사는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명함을 꼭 쥐고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 처음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권리가 있었고 제 집을 지킬 방법이 있었습니다. 법이 저를 보호해주고 전문가들이 저를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의사를 문서로 남기고 영자에게 후견인을 부탁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집 안 풍경이 눈에 들어왔고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방법을 알았어요. 우리 집 꼭 지킬게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아 김 변호사가 준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읽고 또 읽으며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이제 실행에 옮길 시간이었습니다. 상담을 받고 돌아온 그날부터 저는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김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먼저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빈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나 최금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저는 김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내가 소유한 이 집을 생전에 팔 의사가 없으며 사망 시까지 이 집에서 거주할 것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만약 내가 사망한 후 이 집을 처분할 경우 그 돈은 아들 박동훈에게 상속되나 생전에 내 의사에 반하여 집을 처분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이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짐을 명시합니다. 유언장을 다 쓰고 나니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봉투에 넣고 다음 날 공증 사무실 예약을 잡았습니다. 이틀 후 저는 공증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공증인은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고 친절하게 저를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유언장 공증 맞으시죠?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신분증을 건넸고 공증인은 확인 후 돌려줬습니다. 그럼 유언장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공증인은 제가 쓴 유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어르신, 이 내용이 본인의 의사가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가족분들께 강요받으신 건 아니시죠? 아니요, 제 의지로 작성했습니다. 공증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여기 서명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공증이 완료되고 공증인은 서류 한 부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 서류는 잘 보관하세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니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서류를 꼭 안고 공증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끝났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야, 나 할 말이 있는데 만날 수 있어? 그래, 어디서 볼까? 우리 집으로 올래? 알았어, 곧 갈게. 1시간 후 영자가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차를 끓여 거실 탁자에 놓고 영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영자야, 내가 며칠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았어. 정말? 잘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저는 변호사에게 들은 내용과 공증까지 마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자는 제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습니다. 금순아, 잘했어. 정말 잘한 거야. 그런데 영자야,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말해봐. 변호사님이 성년 후견인을 미리 지정해 두라고 하셨거든. 만약 내가 나중에 치매 같은 거 걸려서 판단을 못하게 되면 그때 내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미리 정해두는 거래.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영자야, 내가 내 후견인이 되어줄 수 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자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금순아, 그런 중요한 걸 나한테 맡긴다고?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가족은 이미 등을 돌렸고 친구 중에서 너만큼 오래 알고 지낸 사람도 없잖아. 영자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금순아, 알았어. 내가 꼭 책임지고 할게. 내가 나를 믿어주니까 정말 고마워. 고마워, 영자야.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영자는 한참을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금순아, 우리 20년 넘게 친구야. 나는 내 편이야. 잊지 마. 그날 저는 영자와 함께 공증 사무실에 다시 가서 영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저는 비로소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제 권리는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아무리 압박을 해도 저는 이 서류들을 근거로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중요한 서류들을 모두 한 곳에 정리했습니다. 등기부등본, 공증된 유언장, 후견인 지정 서류, 그리고 김 변호사의 명함, 모두 빨간 파일에 넣어 서재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저는 서랍을 닫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며느리나 아들이 다시 집 이야기를 꺼낸다면 저는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여보,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집 잘 지킬게요. 저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아들에게 제 결심을 알리는 것, 그리고 며느리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권리가 있었고 법이 저를 보호해줬고 친구가 제 편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아들의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전화를 걸 시간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들렸습니다. 동훈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오늘 저녁에 집에 올 수 있어? 갑자기요? 오늘은 좀 중요한 일이야. 꼭 와야 해.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7시쯤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빨간 파일을 꺼내 탁자 위에 놓고 차를 준비했습니다.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며느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보고 조금 놀랐지만 어쩌면 함께 오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들어와.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에는 긴장감이 흘렀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를 따라 그들 앞에 놓고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놓인 빨간 파일을 집어들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동훈아, 며느리. 나는 이 집을 팔 생각이 없어. 그리고 앞으로도 팔지 않을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고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 얘기 또 하시려고요? 응, 그런데 이번엔 달라. 나는 법적으로 내 권리를 보호했어. 저는 파일을 열고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건 공증받은 유언장이야. 내가 생전에 이 집을 팔 의사가 없다는 걸 법적으로 명시했어. 아들은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어깨 너머로 서류를 들여다봤고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성년후견인 지정 서류야. 만약 내가 나중에 판단 능력을 잃게 되면 내 친구 영자가 내 재산을 관리하게 돼 있어. 아들은 서류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자식도 아니고 남한테 재산 관리를 맡긴다고요? 너희가 내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잖아. 내 허락도 없이 집을 팔려고 했잖아.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하잖아요. 위험한 건 너희가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캐나다 이민 가려고 내 집을 팔려고 했잖아. 요양원 비용은 핑계였고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나 다 들었어. 내가 친구랑 통화하는 거. 며느리는 말을 잃고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동훈아, 엄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너는 정말로 내가 짐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저희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래, 너도 내 인생이 있지. 그런데 그게 왜 내 집을 빼앗는 이유가 돼? 빼앗는 게 아니라 엄마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려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안전한 곳? 너희가 원하는 건 이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캐나다 가는 거잖아. 나는 작은 방 하나로 쫓겨나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 의사를 먼저 여쭤봤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 나는 이미 결정했어. 이 집은 절대 팔지 않을 거고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고 며느리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너희가 계속 나를 압박하면 나는 노인학대로 신고할 거야. 노인학대요?
아들이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응, 변호사님이 알려줬어.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모두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대. 아들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훈아, 나는 내 엄마야. 하지만 그게 너희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걱정했다면 내 의사를 먼저 물어봤어야지. 몰래 계획을 세우고 나를 속이고 내 집을 빼앗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그 눈빛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느껴졌습니다. 아들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희 갈게요. 그래. 두 사람은 집을 나갔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다시 앉아 빨간 파일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말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담아뒀던 모든 말들을요. 이제 아들과 며느리는 알았을 겁니다. 제가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요. 아들 부부와의 대면 이후 일주일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 아들의 전화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경로당에 나가서 친구들과 윷놀이를 하고 마당에서 꽃을 가꾸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자는 이틀에 한 번씩 들러서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금순아, 아들한테서 연락 왔어? 아니, 없어. 근데 괜찮아. 정말 괜찮아? 섭섭하지 않아? 영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섭섭하지.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내 권리를 지킨 거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자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금순아, 잘했어. 정말 잘한 거야. 2주일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들어와. 저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아들을 맞았습니다. 아들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고 저는 차를 끓여 가져왔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제가 너무 심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동훈아, 엄마는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더 중요해. 아들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엄마 의사를 무시했어요. 제가 아내 말만 듣고 엄마 입장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민 계획을 취소했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반대하시니까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이민 계획을 취소했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당분간 한국에서 계속 살기로 했어요. 제 회사도 다시 다니기로 했고요. 아들은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를 짐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건 진심이에요. 다만 저희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었는데 그게 엄마한테는 상처가 됐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훈아, 엄마도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거 막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게 나를 희생시키는 방법이어서는 안 돼. 알겠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엄마 의사를 먼저 여쭤볼게요.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동훈아, 엄마는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야. 그리고 너희가 엄마를 걱정한다면 가끔씩 들러서 안부 확인해주면 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네, 엄마.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올게요. 아들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아직 엄마한테 얼굴 보이기 민망하대요. 시간 좀 지나면 같이 올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하라고 해. 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1시간쯤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이제 갈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아들이 나가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빈 찻잔을 바라봤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관계로요. 그날 저녁 영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금순아, 오늘 아들 왔었다며? 어땠어? 응, 사과하러 왔어. 이민 계획도 취소했대. 정말? 잘 됐다. 근데 영자야, 나는 예전 같지는 않을 것 같아. 아들이랑 며느리랑. 그래도 괜찮아. 너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영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아들은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짧게 30분 정도 앉아서 차를 마시고 제 건강을 확인하고 갔습니다. 며느리는 3달 후에야 처음으로 함께 왔습니다. 어색했지만 서로 예의를 지키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친밀하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일상을 찾아갔습니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집에서 책을 읽고 마당에서 꽃을 가꾸고 가끔 영자와 시장에 나가서 장을 봤습니다. 이 집은 여전히 제 것이었고 저는 여전히 이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는 마당에서 감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감이 주황빛으로 익어가고 있었고 바람에 잎사귀가 살랑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집 잘 지켰어요.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살 거예요. 저는 나무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이 평온함이 제가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는 또 한 번의 가을을 맞이했고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아들은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고 며느리는 한 달에 2번 정도 함께 왔습니다. 예전처럼 친밀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마당에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며느리의 계획을 알게 됐을 때의 충격, 아들마저 그 편이라는 걸 알았을 때의 배신감, 그리고 혼자 남겨졌다고 느꼈을 때의 외로움.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를 찾아가고 제 권리를 배우고 법적으로 저를 보호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빨간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공증된 유언장, 후견인 지정 서류, 김 변호사의 명함. 이 서류들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압박하려 했을 때
이 서류들이 제 방패가 되어줬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 몇 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집을 팔라고 압박하거나 재산을 미리 상속하라고 요구하거나 요양원에 가라고 종용하는 경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법이 우리를 보호해줘요. 포기하지 마세요. 몇몇 어르신들은 제 조언을 듣고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가셨고 그 후 훨씬 안정된 표정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요. 어느 날 영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금순아, 너 정말 대단해. 1년 전 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생각하면 지금은 정말 달라졌어. 영자야,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내가 그때 나한테 포기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도 결국 내가 한 거야.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영자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서 햇살이 반짝이고 감나무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 풍경을 저는 지켜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이 집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이 집은 그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궈낸 삶의 흔적이었고 아들을 키웠던 추억이 담긴 곳이었고 제 존엄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이 집을 지킨다는 건 제 인생을 지킨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가족들이 여러분의 재산을 함부로 다루려 하거나 여러분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이 여러분을 보호해 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여러분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랑과 희생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72살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한 가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족입니다. 다만 이제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을 뿐입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창밖으로 마당이 보였고 감나무 아래 벤치가 보였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곳에서 제 방식대로 살아갈 겁니다. 아무도 저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켜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것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